2024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작품 흰. 이는 인터내셔널 부커상 최종 후보작으로 올랐던 작품입니다. 오늘은 2장, 제목은 그녀입니다. 성애. 공기가 완전히 차단되지 않는 유리창에 성애가 낀다. 한겨울 하얗게 얼어붙은 그 무늬는 강이나 개울의 살얼음을 닮았다. 소설가 박태원은 첫 딸이 태어났을 때 그 창문을 보고 아기의 이름을 지었다고 했다. 설령, 눈의 꽃. 그녀는 너무 추워서 바다가 얼어있는 풍경을 본 적이 있다. 수심이 낮고 유난히 잔잔한 바다였는데 해변에서부터 파도들이 눈부시게 얼어 있었다. 켜켜이. 하얀 꽃들이 피다가 멈춘 것 같은 광경을 보며 걷자니 모래펄에 흩어진 얼어붙은 흰 비늘의 물고기들이 보였다. 그 지방의 사람들은 그런 날을 바다에 성애가 끼었다고 한다고 했다. 서리. 그녀가 태어난 날은 눈이 아니라 첫서리가 내렸지만 그녀의 아버지도 딸의 이름에 설자를 넣어 주었다. 자라면서 그녀는 남들보다 추위를 타는 편이어서 자신의 이름에 들어있는 차가움 때문이 아닐까 원망하기도 했다. 서리가 내린 흙을 밟을 때 반쯤 얼어있는 땅의 감촉이 운동화 바닥을 통과해 발바닥에 느껴지는 순간을 그녀는 좋아한다. 아무도 밟지 않은 첫 서리는 고운 소금 같다. 서리가 내리기 시작할 무렵부터 태양의 빛은 조금 더 창백해진다. 사람들의 입에서 흰 입김이 흘러나온다. 나무들이 잎을 떨어뜨리며 차츰 가벼워진다. 돌이나 건물 같은 단단한 사물들은 미묘하게 더 무거워 보인다. 외투를 꺼내 입은 남자들과 여자들의 뒷모습에 무엇인가 견디기 시작한 사람들의 묵묵한 예감이 배어 있다. 날개. 이 도시의 외곽에서 그녀는 그 나비를 보았다. 하얀 나비 한 마리가 11월 아침 갈대숲 옆에 날개를 접고 누워 있었다. 여름이 지나고는 나비들을 전혀 보지 못했는데 그동안 어디서 버텨왔던 것일까? 지난주부터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그 사이 날개가 몇 차례 얼었다 녹으며 흰 빛이 지워졌는지 어떤 부분은 거의 투명해 보였다. 바닥의 검은 흙이 어른어른 비쳐 보일 정도였다. 시간이 좀 더 흐르면 남은 부분도 완전히 투명해질 것이다. 날개는 더 이상 날개가 아닌 것이 되고 나비는 더 이상 나비가 아닌 것이 된다. 주먹. 종아리에 알이 배길 때까지 이 도시의 거리들을 걸으며 그녀는 기다렸다. 어떤 모국어 문장 혹은 몇 개의 단어들이 불쑥 떠올라 혀 밑에 고이기를. 어쩌면 눈에 대해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 도시에는 1년의 절반 동안 눈이 내린다고 했으니까. 겨울이 올 때까지 그녀는 끈질기게 지켜봤다. 흩뿌리는 눈발이 아직 비치지 않는 상점 유리창들을, 아직 눈에 덮이지 않은 행인들의 머리칼을, 그 낯선 이마와 눈에 스쳐가는 아직 눈송이가 아닌 비스듬한 빛들을, 움켜쥘수록 차가워지는 자신의 창백한 두 주먹을. 눈. 한방눈이 검은 코트 소매에 내려앉으면 유난히 큰 눈의 결정은 맨눈으로도 볼 수 있다. 정육각형의 그 신비한 형상이 조금씩 녹아 사라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고작 1, 2초. 그걸 묵묵히 지켜보는 짧은 시간에 대해 그녀는 생각한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눈을 바라본다. 버스에서라면 얼굴을 들고 한동안 차창 밖을 응시한다. 어떤 소리도 없이 아무런 기쁨도 슬픔도 없이 성근 눈이 흩어질 때 이윽고 수천수만의 눈송이들이 침묵하며 거리를 지워갈 때 더 이상 그걸 지켜보지 않고 얼굴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 눈송이들. 오래전 늦은 밤 그녀는 모르는 남자가 전신주 아래 모로 누워 있는 것을 봤다. 쓰러진 걸까? 취한 걸까?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 걸까? 그녀가 경계하며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사이 남자가 반쯤 몸을 일으켜 앉아 멍하게 그녀를 올려다봤다. 그녀는 놀라 뒤로 물러섰다. 난폭한 사람 같지는 않았지만 한밤의 골목이 고요하고 인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를 등지고 종종 걸음쳐 걷다가 그녀는 문득 돌아봤다. 그는 여전히 비스듬히 몸을 일으킨 상태로 차가운 보도 위에 주저앉아 골목 맞은편의 더러운 회벽 언저리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엉망으로 넘어졌다가 얼어서 곱은 손으로 땅을 짚고 일어서던 사람이 여태 인생을 낭비해 왔다는 걸 깨달았을 때. 18. 그 끔찍하게 고독한 집구석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게 뭔가? 대체 이게 뭔가 생각할 때. 더럽게도 하얗게 내리는 눈. 눈송이가 성글게 흩날린다. 가로등의 불빛이 닿지 않는 검은 허공에 말없는 검은 나뭇가지들 위에 고개를 수그리고 걷는 행인들의 머리에. 만년설. 언젠가 만년설이 보이는 방에서 살고 싶다고 그녀는 생각한 적이 있다. 창 가까이 서 있는 나무들이 봄에서 여름, 가을에서 겨울로 몸을 바꾸는 동안 먼 산 위엔 언제나 얼음이 얼어 있을 것이다. 어린 시절 열간기에 걸린 그녀의 이마를 번갈아 짚어보던 어른들의 차가운 손처럼. 1980년 이곳에서 만들어졌다는 흑백 영화 한 편을 그녀는 보았다. 주인공 남자는 7살에 아버지를 잃고 조용한 성품의 어머니 슬하에서 성장했다. 29살의 젊은 아버지는 동료들과 히말라야를 등반하다가 조난당해 시신을 찾지 못했다. 성년이 되어 어머니를 떠난 그는 결벽적일 만큼 윤리적인 태도를 지니고 살아가게 되는데 선택의 순간마다 어째서인지 히말라야의 설산에 눈이 내리는 압도적인 풍경이 그의 눈을 가리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그는 누구도 쉽게 내리기 어려운 결정을 하고 그 결과 끊임없이 고초를 겪는다. 부패가 만연한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혼자서 뇌물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받으며 나중에는 린치까지 당한다. 결국 모함에 빠져 직장에서 쫓겨난 뒤 혼자 돌아온 방에서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아득한 설산의 계곡과 봉우리들이 그의 시야를 가득 채운다. 그가 갈 수 없는 곳, 얼어붙은 아버지의 몸이 숨겨진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얼음의 땅. 파도. 멀리서 수면이 솟아오른다. 거기서부터 겨울바다가 다가온다. 힘차게 더 가까이 밀려온다. 파고가 가장 높아진 순간 하얗게 부서진다. 부서진 바다가 모래펄을 미끄러져 뒤로 물러난다. 물과 물이 만나는 경계에 서서 마치 영원히 반복될 것 같은 파도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동안 그러나 실은 영원하지 않다. 지구도 태양계도
언젠가 사라지니까. 우리 삶이 찰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또렷하게 만져진다. 부서지는 순간마다 파도는 눈부시게 희다. 먼 바다의 잔잔한 물살은 무수한 고기들의 비늘 같다. 수천 수만의 반짝임이 거기 있다. 수천 수만의 뒤척임이 있다. 그러나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 진눈깨비. 삶은 누구에게도 특별히 호의적이지 않다. 그 사실을 알면서 걸을 때 내리는 진눈깨비 이마를, 눈썹을, 뺨을 물큰하게 적시는 진눈깨비.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걸을 때 안간힘을 다해 움켜쥐어온 모든 게 기어이 사라지리란 걸 알면서 걸을 때 내리는 진눈깨비. 비도 아니고 눈도 아닌 것, 얼음도 아니고 물도 아닌 것, 눈을 감아도 떠도 걸음을 멈춰도 더 빨리 해도 눈썹을 적시는 물큰하게 이마를 적시는 진눈깨비. 흰 개. 개는 개인데 짖지 않는 개는 그녀가 이 수수께끼를 처음 들은 건 어렸을 때였다. 언제 누구에게서 들었는지는 아직 기억하지 못한다. 첫 직장을 그만두고 본가에 내려간 25살의 여름, 그녀는 이웃집 마당에서 흰 개를 보았다. 그전까지 그 마당에는 사나운 도사견이 살았다. 목을 묶은 줄이 풀리거나 끊어지기만 하면 단박에 달려들어 닥치는 대로 사람을 물어뜯을 것처럼 녀석의 목줄이 한껏 팽팽해지도록 앞으로 달려나와 지서대곤 했다. 그 살기에 질려 묶인 개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최대한 멀찍이 떨어져 그 대문 앞을 지나곤 했었다. 이제 그 도사견 대신 묶여있는 것은 진돗개의 피가 약간 섞인 듯한 잡종이었다. 흰 털에는 윤기가 없고 몸 군데군데 동전만하게 털이 빠진 자리에 연분홍색 속살이 드러나 있었다. 그 개는 짖지도 우르렁거리지도 않았다. 그녀와 처음 눈이 마주치는 순간 소스라치며 자신의 목을 묶은 쇠사슬을 시멘트 바닥에 차르르 끌며 뒤로 물러섰다. 뙤약볕이 뜨거운 8월이었다. 무더위 때문인지 마을길엔 인적이 없었다. 개가 계속해서 소스라치며 뒤로 물러설 때마다 쇠사슬 소리가 정적을 깼다. 두 개의 검은 눈이 소리 없이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더 소스라치며 낮은 몸을 더 낮추고 뒤로 물러서며 자르르 사슬 소리를 냈다. 그녀의 얼굴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은 채였다. 공포. 그 눈이 공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아보았다. 저녁에 그 개에 대해 묻자 그녀의 어머니는 대답했다. 누가 와도 짖지를 않고 저렇게 벌벌 떨고만 있으니까 주인이 다시 팔아버릴 생각을 한단다. 도둑이 와도 저러고 있을 거 아니냐? 그 개는 계속해서 그녀를 무서워했다. 일주일이 지나 이제 익숙해질 만도 했던 마지막 날에도 그녀를 본 순간 몸을 낮추고 뒷걸음질 쳤다. 걷어 차이거나 목을 졸린 것처럼 옆구리와 목을 스스로 비틀고 외꼬았다. 숨을 몰아쉬는 것 같았지만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들리는 것은 오직 사슬이 시멘트 바닥에 끌리는 낮은 소리뿐이었다. 여러 달 얼굴을 익혔을 어머니를 보고도 걔는 뒷걸음질 쳤다. 괜찮다, 괜찮다니까. 낮은 소리로 달래며 어머니는 무연히 그녀를 앞질러 걸어갔다. 끌끌 혀를 차며 중얼거렸다. 모진 일을 오래 당했던가 보다. 개는 개인데 짖지 않는 개는 그 수수께끼의 싱거운 답은 안개다.
그래서 그녀에게 그 개의 이름은 안개가 되었다. 하얗고 커다란 짖지 않는 개. 먼 기억 속 어렴풋한 백구를 닮은 개. 그의 겨울 그녀는 다시 본가에 내려갔을 때 안개는 없었다. 자그마한 갈색 불독이 얘의 쇠줄에 묶인 채 그녀를 향해 야무지게 으르렁거렸다. 그 개는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흔들었다. 주인이 팔고 싶어도 차마 못 팔고 여름을 났는데 설이 내리고 갑자기 추워졌을 적에 죽었단다. 소리 한 번 안 내고 저기 엎드려서 사흘인가 나흘인가 아무것도 안 먹고 앓다가 눈보라. 몇 년 전 대설주의보가 내렸을 때였다. 눈보라가 치는 서울의 언덕길을 그녀는 혼자서 올라가고 있었다. 우산을 썼지만 소용없었다. 눈을 제대로 뜰 수도 없었다. 얼굴로, 몸으로 세차게 휘몰아치는 눈송이들을 거슬러 그녀는 계속 걸었다. 알 수 없었다. 대체 무엇일까? 이 차갑고 적대적인 것은 동시에 연약한 것, 사라지는 것, 압도적으로 아름다운 이것은 그의 겨울 그녀는 남동생과 함께 6시간 동안 차에 실려 남쪽 바닷가로 내려갔다. 어머니의 뼈가루가 담긴 유골함은 납골당해 호는 멀리 바다가 보이는 작은 절에 모셨다. 새벽마다 승려들이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독경을 할 것이라고 했다. 석가가 태어난 날이면 영가등을 만들어 어머니를 위해 밝힐 것이라고 했다. 그 빛과 소리들 가까이 어머니의 재는 돌로 된 서랍 속에서 변함없이 고요할 것이다. 소금. 어느 날 그녀는 굵은 소금 한 줌을 곰곰이 들여다봤다. 희끗한 그늘이 진 굴곡진 입자들이 서늘하게 아름다웠다. 무엇인가를 썩지 못하게 하는 힘, 소독하고 낫게 하는 힘이 그 물질에 있다는 사실이 실감되었다. 그 전에 그녀는 상처난 손으로 소금을 집어본 적이 있었다. 음식을 만들다 시간에 쫓겨 손끝을 벤 것이 첫 실수였다면 그 상처를 쳐매지 않고 소금을 집은 건 더 나쁜 두 번째 실수였다. 상처에 소금을 뿌린다는 것이 글자 그대로 어떤 감각인지 그때 배웠다. 소금으로 언덕을 만든 뒤 관람객들에게 거기 맨발을 얹도록 하는 설치 작품의 사진을 그녀는 얼마 뒤 보았다. 준비된 의자에 걸터 앉아 신발과 양말을 벗은 뒤 소금 언덕에 두 발을 얹고서 원하는 만큼 앉아 있도록 한 공간이었다. 사진 속 전시실은 어두웠고 빛이 떨어지는 곳은 사람의 키보다 조금 높은 소금 언덕의 꼭대기 뿐이었다. 그늘이 져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관람객이 의자에 앉아 그 언덕의 비탈에 두 맨발을 올려놓고 있었다. 얼마나 오래 그렇게 있었는지 흰 소금산과 여자의 몸이 자연스럽게 기이하게 아프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려면 상처가 없는 발이어야겠지. 사진을 들여다보다 그녀는 생각했다. 곱게 아문 두 발이라야 거기 얹을 수 있다. 그 소금산에 아무리 희게 빛나도 그늘이 서늘한 달. 구름 뒤에 달이 숨는 순간 구름은 갑자기 하얗고 차갑게 빛난다. 먹구름이 섞여 있을 때면 미묘하게 어둑하고 아름다운 무늬를 만든다. 잿빛이거나 연보랏빛이거나 연푸른빛을 띠는 그 무늬 뒤에 둥글거나 반원이거나 그보다 갸름하거나 신라처럼 가는 창백한 달이 숨겨져 있다. 보름의 달을 볼 때마다 그녀는 사람의 얼굴을 보곤 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아무리 설명해줘도 무엇이 두 마리 토끼이고 절구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생각에 잠긴 것 같은 두 눈과 코의 그늘만 보였다. 달이 유난히 커다랗게 떠오른 밤, 커튼으로 창들을 가리지 않으면 아파트 구석구석으로 달빛이 스며든다. 그녀는 서성거린다. 생각에 잠긴 거대한 흰 얼굴에서 스며나오는 빛, 거대한 캄캄한 두 눈에서 배어나오는 어둠 속을. 레이스 커튼. 얼어붙은 거리를 걷던 그녀가 한 건물의 2층을 올려다본다. 성근 레이스 커튼이 창을 가리고 있다. 더럽혀지지 않는 어떤 흰 것이 우리 안에 어른어른 너울거리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정갈한 사물을 대할 때마다 우리 마음은 움직이는 것일까? 새로 빨아 바싹 말린 흰 베갯잎과 이불보가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거기 그녀의 맨살이 닿을 때 순면의 흰 천이 무슨 말을 건네는 것 같다. 당신은 귀한 사람이라고. 당신의 잠은 깨끗하고 당신이 살아있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잠과 생시 사이에서 바스락거리는 순면의 침대보에 맨살이 닿을 때 그녀는 그렇게 이상한 위로를 받는다. 입김. 어느 추워진 아침 입술에서 처음으로 흰 입김이 새어나오고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우리 몸이 따뜻하다는 증거. 차가운 공기가 캄캄한 허파 속으로 밀려들어와 체온으로 덮여져 하얀 날숨이 된다. 우리 생명이 희끗하고 분명한 형상으로 허공에 퍼져나가는 기적. 흰 새들. 겨울 바닷가 모래밭에 흰 갈매기들이 모여 있었다. 20마리쯤 되었을까? 수평선으로 서서히 기우는 서쪽의 해를 향해 새들은 앉아 있었다. 무슨 침묵의 의식을 치르는 듯 미동도 하지 않고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일몰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도 걸음을 멈추고 그들이 바라보는 것, 붉어지기 직전의 창백한 광원을 바라봤다. 뼛속까지 얼어붙을 듯 추웠지만 정말 그녀의 몸이 뼛속까지 얼어붙지 않은 건 바로 그 빛, 열기 덕분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 여름날 서울의 천변을 걷다가 그녀는 두루미를 봤다. 온몸이 희었는데 발만은 밝은 빨강이었다. 새는 반들반들하고 넓적한 바위 위로 올라가 그 두 발을 말리는 중이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걸 알았을까? 아마 알았을 것이다. 그녀가 자신을 해치지 않으리란 것도 알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토록 무심히 건너편 기슭을 바라보며 빨간 발을 햇빛에 말리고 있었을 것이다. 왜 흰새가 다른 색의 새와는 다른 감동을 주는 것인지 그녀는 알지 못한다. 왜 특별히 아름답게, 기품 있게, 때로 거의 신성하게 느껴지는 것일까? 그녀는 이따금 흰새가 날아가는 꿈을 꾼다. 꿈속에서 흰새는 아주 가까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아무런 소리도 없이 햇빛의 깃털들을 빛내며 날아간다. 아무리 멀리 날아가도 시야에서 사라지진 않는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며 허공을 활공한다. 눈부신 두 날개를 활짝 펼치고. 이 도시에서 그녀의 머리에 흰새가 잠시 내려앉았다가 날아간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어떤 일로 근심에 잠겨 공원과 개천둑을 따라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한순간 커다란 무엇이 가볍게 그녀의 정수리에 앉았다. 거의 뺨에 닿을 만큼 날개 한 쌍을 양쪽으로 늘어뜨려 그녀의 얼굴을 감싼 다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푸드덕 날아올라 가까운 건물 지붕에 내려앉았다. 손수건. 후미진 주택가 건물 아래를 걷던 늦여름 오후에 그녀는 봤다. 어떤 여자가 3층 베란다 끝에서 빨래를 건다. 실수로 일부를 떨어뜨렸다. 손수건 한 장이 가장 느리게 마지막으로 떨어졌다. 날개를 반쯤 접은 새처럼 머문머문 내려앉을 때를 살피는 혼처럼. 은하수. 겨울이 온 뒤부터 이 도시의 날씨는 거의 매일 흐렸기 때문에 그녀는 더 이상 밤하늘의 별들을 볼 수 없었다. 기온이 영하를 넘나들며 하루는 비가 내리고 다음 날엔 눈이 내리는 일이 반복되었다. 기압이 낮아 그녀는 자주 두통을 앓았다. 새들은 매우 낮게 날았다. 오후 3시부터 해가 져서 4시면 사위가 칠흑 같았다. 마치 고국의 자정처럼 캄캄한 오후의 하늘을 올려다보며 걷다가 그녀는 성운들을 생각했다. 시골 본가에 찾아간 밤이면 두 눈 속으로 일제히 쏟아져 내리던 아라리 소금 같은 수천의 별들. 한순간 눈을 씻어 어떤 것도 기억할 수 없게 하던 차고 깨끗한 별들. 하얗게 웃는다. 하얗게 웃는다 라는 표현은 아마 그녀의 모국어에만 있다. 아득하게, 쓸쓸하게, 부서지기 쉬운 깨끗함으로 웃는 얼굴 또는 그런 웃음. 너는 하얗게 웃었지. 가령 이렇게 쓰면 너는 조용히 견디며 웃으려 애썼던 어떤 사람이다. 그는 하얗게 웃었어. 이렇게 쓰면 아마 그는 자신 안의 무엇인가와 결별하려 애쓰는 어떤 사람이다. 백목련. 25, 24살의 대학 동기 둘이 비슷한 시기에 죽었다. 버스 전복 사고와 군부대 사고로. 이듬해 이른봄 같은 학번 졸업생들이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만들어 문학 수업을 듣던 강의실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어린 백목련 2그루를 심었다. 여러 해 뒤 그 생명, 재생, 부활의 꽃나무들 아래를 지나다 그녀는 생각했다. 그때 왜 우리는 하필 백목련을 골랐을까? 흰 꽃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걸까? 아니면 죽음가? 인도 유럽어에서 텅, 빔, blank, 텅 빔과 흰빛, blanc, 검은, black과 불꽃, flame이 모두 같은 어원을 갖는다고 그녀는 읽었다. 어둠을 안고 터오르는 텅 빈 흰 불꽃들. 그것이 3월에 짧게 꽃피는 백목련 2그루인 걸까? 당의정. 자신에 대한 연민 없이 마치 다른 사람의 삶에 호기심을 갖듯 그녀는 이따금 궁금해진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가 먹어온 알약들을 모두 합하면 몇 개일까? 앓으면서 보낸 시간을 모두 합하면 얼마나 될까? 마치 인생 자체가 그녀의 전진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그녀는 반복해서 아팠다. 그녀가 밝은 쪽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힘이 바로 자신의 몸속에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때마다 주춤거리며 그녀가 길을 잃었던 시간을 모두 합하면 얼마나 될까? 각설탕. 10살 무렵이었다. 막내 고모를 따라서 처음으로 커피숍에 갔을 때 그녀는 각설탕을 처음 보았다. 흰 종이에 쌓인 정육면체의 형상은 완벽할 만큼 반듯해 마치 그녀에게 과분한 무엇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벗겨내고 하얀 각설탕의 표면을 쓸어봤다.
귀퉁이를 살짝 부스러뜨려보고 혀를 대보고 아찔하게 달콤한 표면을 조금 갉아먹고 마침내 물잔 속에 넣어 녹는 과정을 지켜보는 탐험을 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단 것을 특별히 좋아하지 않지만 이따금 각설탕이 쌓여있는 접시를 보면 귀한 무엇인가를 마주친 것 같은 기분이 된다. 어떤 기억들은 시간으로 인해 훼손되지 않는다. 고통도 마찬가지다. 그게 모든 걸 물들이고 망가뜨린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불빛들. 겨울이 유난히 혹독한 이 도시에서 그녀는 12월의 밤을 통과하는 중이다. 창밖은 달없이 어둡다. 아파트 뒤편의 자그마한 공장 건물은 보안 때문인지 연화문계의 전등을 밤새 밝혀놓고 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전등들이 띄엄띄엄 만들어 놓은 고립된 빛의 공간들을 그녀는 지켜본다. 이곳에 온 뒤부터, 아니 실은 이곳에 오기 전부터 그녀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제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난다 해도 창밖은 지금처럼 캄캄할 것이다. 요행이 좀 더 오래 잠들었다 깨어날 수 있다면 더디게 밝은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암흑의 안쪽에서부터 서서히 스며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다 해도 저 불빛들은 여전히 명료한 정적과 고립 속에서 하얗게 얼어붙어 있을 것이다. 수천 개의 은빛점. 그런 밤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바다가 떠오르기도 한다. 배가 너무 작아서 약간의 파도에도 세차게 흔들렸다. 9살 난 그녀는 겁이 나서 어깨를 웅크렸다. 머리와 가슴을 낮추다 못해 바닥에 엎드리다시피 했다. 그러던 한순간 수천의 은빛점들이 먼 바다에서부터 밀려와 배 아래를 지나갔다. 단박에 그녀는 무서운 것도 잊어버리고 압도하는 그 반짝임들이 세차게 움직여가는 쪽을 멍하게 바라봤다. 멸치태가 지나갔다야. 배 고물에 무심히 걸터 앉아있던 작은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그을린 얼굴에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이 늘 헝클어져 있던 이태디 40을 넘기지 못하고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떠난 그가. 반짝임. 사람들은 왜 은과 금,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광물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걸까? 일설에 의하면 물의 반짝임이 옛 인간들에게 생명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빛나는 물은 깨끗한 물이다. 마실 수 있는 생명을 주는 물만이 투명하다. 사막을, 숲을, 더러운 늪지대를 무리지어 헤매다가 멀리서 하얗게 반짝이는 수면을 발견했을 때 그들이 느낀 건 찌르는 기쁨이었을 것이다. 생명이었을 것이다. 아름다움이었을 것이다. 흰돌. 오래전 그녀는 바닷가에서 흰 조약돌을 주었다. 모래를 털어낸 뒤 바지 호주머니에 넣었고 집에 돌아와서는 서랍에 넣어두었다. 파도에 닳아 동그랗고 매끄러운 돌이었다. 속이 들여다 보일 듯 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속이 들여다 보일 만큼 투명하지는 않았다. 실은 평범한 하얀 돌이었다. 가끔 그녀는 그것을 꺼내 손바닥 위에 얹어 보았다. 침묵을 가장 작고 단단한 사물로 응축시킬 수 있다면 그런 감촉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흰 뼈. 통증 때문에 그녀는 전신 엑스레이를 찍은 적이 있다.
청회색 바닷속 같은 렌트겐 사진 속에 희끗한 해골 하나가 서 있었다. 사람의 몸속에 돌의 물성을 가진 단단한 것이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게 느껴졌다. 그보다 오래전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 그녀는 뼈들이 다양한 이름에 매혹되었다. 복사뼈와 무릎뼈, 쇄골과 늑골, 가슴뼈와 빗장뼈. 인간이 살과 근육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상하게 다행으로 느껴졌다. 모래. 그리고 그녀는 자주 잊었다. 자신의 몸이, 우리 모두의 몸이 모래의 집이라는 걸. 부스러져 왔으며 부스러지고 있다는 걸. 끈질기게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고 있다는 걸. 백발. 새의 깃털처럼 머리가 하얗게 센 다음에 옛 여인을 만나고 싶다던 중년의 직장 상사를 그녀는 기억한다. 완전히 늙어서 한 올도 남김없이 머리털이 하얗게 새었을 때, 그때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다면 꼭 그때, 젊음도 육체도 없이 열망할 시간이 더 남지 않았을 때, 만남 다음으로는 단 하나, 몸을 잃음으로써 완전해질 결벌만 남아 있을 때. 구름. 그 여름 운주사 앞 벌판에서 구름이 지나가는 걸 우린 봤지. 평평한 바위의 표면에 음각으로 새겨진 부처를 바라보며 웅크려 앉아 있었을 때였지. 거대한 흰 구름과 검은 구름, 그림자가 빠른 속력으로 먼 하늘과 땅에서 나란히 함께 흘러 나아갔어. 백열전구. 지금 그녀의 책상은 깨끗하게 치워져 있다. 책상 왼편에 놓인 흰 전등갓 안에서 백열전구가 빛과 열을 발한다. 고요하다. 브라인드를 내리지 않은 창밖으로 자정 넘어 한산한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의 헤드라이트가 보인다. 아무런 고통도 겪지 않은 사람처럼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있다. 방금 울었거나 곧 울게 될 사람이 아닌 것처럼, 부서져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영혼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사실만이 위안이 되었던 시간 따위는 없었던 것처럼. 백야. 이곳에 와서 그녀는 들었다. 노르웨이 최북단에 사람들이 사는 섬이 있는데 여름에는 하루 24시간 해가 떠 있으며 겨울에는 24시간 모두 밤이라고. 그런 극단 속에서 일상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그녀는 곰곰이 생각했다. 지금 이 도시에서 그녀가 통과하는 시간은 그렇게 흰 밤일까? 혹은 검은 낮일까? 묵은 고통은 아직 다 오므라들지 않았고 새로운 고통은 아직 다 벌어지지 않았다. 완전한 빛이나 완전한 어둠이 되지 않은 하루들은 과거의 기억들로 일렁거린다. 반추할 수 없는 건 미래의 기억뿐이다. 무정형의 빛이 그녀의 현재 앞에 그녀가 모르는 원소들로 가득 찬 기체와 같은 무엇으로 어른거리고 있다. 빛의 섬. 그녀가 무대에 오른 순간 강한 조명이 천장에서부터 쏘아져 내려와 그녀를 비췄다. 그러자 무대를 제외한 모든 공간이 검은 바다가 되었다. 객석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없었다. 그녀는 혼란에 빠졌다. 저 해저 같은 어둠 속으로 더듬더듬 걸어 내려갈 것인지 이 빛의 섬에서 더 버틸 것인지. 얇은 종이의 하얀 뒷면. 회복될 때마다 그녀는 삶에 대해 서늘한 마음을 품게 되곤 했다. 원한이라고 부르기엔 연약하고 원망이라고 부르기에는
얼마간 독한 마음이었다. 밤마다 그녀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이마에 입 맞춰주던 이가 다시 한번 그녀를 얼어붙은 집 밖으로 내쫓은 것 같은 그 냉정한 속내를 한 번 더 뼈저리게 깨달은 것 같은 마음. 그럴 때 거울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그녀 자신의 얼굴이라는 사실이 서먹서먹했다. 얇은 종이의 하얀 뒷면 같은 죽음이 그 얼굴 뒤에 끈질기게 어른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을 버린 적 있는 사람을 무람없이 다시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그녀가 삶을 다시 사랑하는 일은 그때마다 길고 복잡한 과정을 필요로 했다. 왜냐하면 당신은 언젠가 반드시 나를 버릴 테니까. 내가 가장 약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돌이킬 수 없이 서늘하게 등을 돌릴 테니까. 그걸 나는 투명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걸 알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으니까. 흩날린다. 저물기 전에 물기 많은 눈이 쏟아졌다. 보도에 닿자마자 녹는 눈. 소나기처럼 곧 지나갈 눈이었다. 잿빛 구시가지가 삽시간에 희끗하게 지워졌다. 갑자기 비현실적으로 변한 공간 속으로 행인들이 자신의 남노한 시간을 덧대며 걸어 들어갔다. 그녀도 멈추지 않고 걸었다. 사라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통과했다. 묵묵히. 고요에게. 그녀가 이곳을 떠날 날이 가까워질 때 더 이상 허락되지 않을 이 집의 어둑한 고요에게 건네고 싶은 말이 있을 것이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밤이 지나가고 커튼 없는 북동쪽 창이 짙푸른 방명을 들여보낼 때 군청색 하늘을 등진 미루나무들이 서서히 깨끗한 뼈대를 드러낼 때 그녀가 새든 건물의 누구도 아직 집을 나서지 않은 일요일 새벽의 고요에게 건네고 싶은 말이 있을 것이다. 조금 더 이대로 있어 달라고. 아직 내가 다 씻기지 못했다고. 경계. 이 이야기 속에서 그녀는 자랐다. 칠삭둥이로 그녀는 태어났다. 23살 난 어머니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는데 산통이 왔다. 갑자기 첫 서리가 내린 날이었다. 집엔 어머니 말고 아무도 없었다. 갓난 그녀는 가느다란 소리로 잠시 울었을 뿐 곧 조용해졌다. 조그만 피 묻은 몸에 어머니는 베네옷을 입히고 얼굴이 가려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솜니불로 감쌌다. 빈 젖을 물리자 아기는 본능적으로 아주 약하게 빨다 곧 그만두었다. 아랫목에 눕혀든 아기는 더 이상 울지도 눈을 뜨지도 않았다. 무서운 예감이 든 어머니가 이불을 조금씩 흔들어 볼 때마다 아기의 눈이 열렸지만 곧 흐려지며 감겼다. 그나마 언젠가부터는 흔들어도 반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새벽이 되기 전 마침내 어머니의 가슴에서 첫 젖이 나와 아기의 입술에 물려봤을 때 놀랍게도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의식 없는 상태로 아기가 젖을 물고 조금씩 삼켰다. 점점 더 삼켰다. 여전히 눈을 뜨지 않은 채 지금 자신이 넘어오고 있는 경계가 무엇인지 모른 채. 갈대숲. 밤사이 내린 눈이 덮인 갈대숲으로 그녀가 들어선다. 하나하나의 희고 야윈, 눈의 무게를 견디며 비스듬히 휘어진 갈대들이 일별한다.
갈대숲으로 둘러싸인 작은 늪에 야생오리 한 쌍이 살고 있다. 살얼음의 표면과 아직 얼지 않은 회청색 수면이 만나는 늪 가운데서 나란히 목을 수그려 물을 마시고 있다. 그것들에게서 돌아서기 전에 그녀는 묻는다. 더 나아가고 싶은가? 그럴 가치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 라고 떨면서 스스로에게 답했던 때가 있었다. 이제 어떤 대답도 유보한 채 그녀는 걷는다. 살풍 경함과 아름다운 사이에서 절반쯤 얼어있는 그 늪가를 벗어난다. 흰 나비. 만일 삶이 직선으로 뻗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느 사이 그녀는 굽어진 모퉁이를 돌아간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문득 되돌아본다 해도 그동안 자신이 겪은 어떤 것도 한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그 길은 눈이나 서리 대신 연하고 끈덕진 연두빛 봄풀들로 덮여 있을지도 모른다. 문득 팔랑이며 날아가는 흰 나비가 그녀의 눈길을 잡아채고 떨며 번민하는 혼 같은 그 날갯짓을 따라 그녀가 몇 걸음 더 나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그제야 주변의 모든 나무들이 무엇인가에 사로잡힌 듯 되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숨막히는 낯선 향기를 뿜고 있다는 사실을, 더 무성해지기 위해 위로, 허공으로, 밝은 쪽으로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지도 모른다. 넋. 넋이 존재한다면 그 보이지 않는 움직임은 바로 그 나비를 닮았을 거라고 그녀는 생각해 왔다. 그렇다면 이 도시의 혼들은 자신들이 총살된 벽 앞에 이따금 날아들어 그렇게 소리 없는 움직임으로 파닥이며 거기 머무르곤 할까? 그러나 이 도시의 사람들이 그 벽 앞에 초를 밝히고 꽃을 바치는 것이 넋들을 위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안다. 사륙당했던 것은 수치가 아니라고 믿는 것이다. 가능한 한 오래 애도를 연장하려 하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두고 온 고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했고 죽은 자들이 온전히 받지 못한 애도에 대해 생각했다. 그 넋들이 이곳에서처럼 거리 한복판에서 기려질 가능성에 대해 생각했고 자신의 고국이 단 한 번도 그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보다 사소하게 그녀는 자신의 재건에 빠진 과정이 무엇이었는지도 알게 되었다. 물론 그녀의 몸은 아직 죽지 않았다. 그녀의 넋은 아직 육체에 깃들어 있다. 폭격에 완전히 부서지지 않아 새 건물 앞에 옮겨 세운 벽돌 벽의 일부, 깨끗이 피가 씻겨나간 잔해를 닮은 이제 더 이상 젊지 않은 육체 속에 부서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의 걸음걸이를 흉내내어 여기까지 걸어왔다. 꿰매지 않은 자리마다 깨끗한 장막을 덧대 가렸다. 결별과 애도는 생략했다. 부서지지 않았다고 믿으면 더 이상 부서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그러니 몇 가지 일이 그녀에게 남아있다. 거짓말을 그만둘 것, 눈을 뜨고 장막을 거둘 것, 기억할 모든 죽음과 넋들에게 자신의 것을 포함해 초를 밝힐 것. 쌀과 밥. 저녁으로 먹을 쌀과 물을 사기 위해 그녀는 계속해서 걷는다. 이 도시에서 찰진 쌀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큰 슈퍼마켓에서만 500g씩의 스페인산 쌀을 조그마한 비닐봉지에 담아 판다. 그걸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가방 속에서 흰 쌀들은 고요하다.
방금 지은 밥을 담은 그릇에서 흰 김이 오르고 그 앞에 기도하듯 앉을 때 그 순간 느낄 어떤 감정을 그녀는 부인하지 못한다. 그걸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